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복습 영상이 조금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마 뭐 시험 치기 전에는 빠르게 최대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험 범위는 다 고려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일단 고려의 건국 이런 후삼국 통일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음, 원래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후고구려에서 궁예 밑에 있던 신하였던 왕건이 이제 막 뭐 네가 마구니로구나 이러면서 막 간신법 쓰고 막 이런 궁예를 쫓아내고 결국은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이제 후고구려가 고려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됐고 고구려를 계승하는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 고려 뭐 이렇게 거의 섞어 쓰기 쓸 정도로 거의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그리고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왜냐? 자신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건의 근거지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삼국의 구도를 한번 보면 고려는 이제 후백제랑 이제 경쟁 관계라고 보면 되고, 근데 또 왕건의 엄청난 정책 중에 하나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게 좀 큽니다.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 당시 왕이었던 이제 경순왕에 대해서도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로 쳐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점이 이제 신라를 되게 감동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후 백제는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견훤이 신라를 공격을 해서 경순왕 이전에 이제 왕이었던 경혜왕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왕비를 막 겁탈하고 이런 모습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그 뒤로 이제 허수아비 왕으로 경순왕을 세워주긴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순왕 입장에서는 자신을 개무시하는 요 후백제보다는 자신을 우대해주는 왕건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후백제 내에서 왕위 계승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견훤의 이제 세 아들이 원래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검스 삼형제라고 신검, 양검, 용검입니다. 자, 얘들이 있었고 배달은 이제 다른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막내가 그놈이 금강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근데 요 검스 삼형제보다 이제 견훤은 금강을 훨씬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훨씬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이제 후계자로 삼으니까 얘들을 신검, 양검, 용검, 요 검스 애들이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얘 금강을 때려 죽이고, 다음 아빠를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감금을 시켜둬요. 근데 이 견훤이 어떤 자식입니까? 어릴 때 호랑이 잡먹고 자란 놈이죠. 그래서 호랑이 기운이 남아있는 놈이라, 그래서 탈출을 하죠. 70대 노인인데 불구하고 탈출해서 고려로 근데 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봉에 설 테니까 요 검스 삼형제들 내가 때려 죽일 수 있게 해달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선봉에 서서 때려 죽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우리 나라를 보존하려면 그냥 고려의 나라를 바치자라고 하게 되면서 전쟁보다는 이제 어차피 싸워서 이길 힘도 없을 것 같고 평화적인 방법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에 기순하게 되면서 신라는 자연스럽게 먹혔고, 마지막 남은 후백제는 고려가 이제 후백제군에 승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신검을 격파해요. 을리천 전투라고. 여기서 이제 격파하게 되면서 후삼국을 936년에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게 됐고 태조였던 왕건이 이제 통일한 이후에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자, 통일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오랫동안 이제 후삼국 시대 전쟁의 시기, 혼란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라 말기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청난 세금 독촉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 통일한 이후에 세금을 감면해 줘요. 10분의 1로. 어마어마하게 줄여 준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좀 살만해졌고, 다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구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흑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흑창을 설치하게 되면서 이제 빈민들을 구제를 했고, 그 다음에 민족통합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백제, 그리고 신라, 백성, 그리고 나중에 926년에 멸망했던 요 발해 유민까지 통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발해의 태자였던 대광현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이제 발해 유민들 무리를 끌고 왔는데 고려에서 받아줍니다. 왜냐, 뿌리가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이란 걸 하게 되는데 고구려 계승의식, 그러니까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만주나 요 간도지방 이런데 연해주 이런 데들을 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요 땅들을 다 잃게 된 형태였기 때문에 그걸 다시 되찾자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서경, 그래서 당시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해서 되게 중시하는 모습 보였고요. 실제로 영토를 조금 넓힙니다. 크게는 아니고 저기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조금 넓혔습니다. 그 다음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왕건의 혼자 힘으로 이뤄낸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도 이 호족들이 연합해서 이제 왕으로 추대해주는 형태로 된 것이기도 하고, 호족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셌습니다. 그래서 호족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 다음 호족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호적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혼인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고려의 태조 왕건의 부인은 총 29명입니다. 자, 요거 보면 미쳤어요. 전국에 다 부인 엄청나게 많은 부인들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왕자만 해도 29명 정도 됐습니다. 25명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분란의 씨앗을 만든 거죠. 25명 중에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건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왕위 계승 분쟁에 엄청난 분란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성실을 하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시 주는 겁니다. 왕실의 성이 왕시니까 왕시성을 하사하는 거, 다음에 관직을 주는 거, 다음 토지, 요때 준 토지를 역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분전. 그러니까 역할에 따라 분배한 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요. 이해하기 쉬운데 통일할 때 이제 그 역할, 공로에 따라 이제 토지를 분배한 걸 역분전이라고 한다. 다음 견제책도 있어야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신관 제도인데, 사신관은 지역 대표 명예 이제 지역 대표 관직이란 걸 사심이라고 하는 걸로 삼아서 요걸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다스릴 권한을 주는 거고, 말 안 들을 때는 이제 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견제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양산 출신의 중앙에 관리가 되었다면 저한테 양산 지역의 여러 이제 애들을 호족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게 사신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인제도라고 해서 기는 납치할 기자, 인은 사람 인이니까 쉽게 말해서 인질제도입니다. 호족의 자제나 이런 애들을 이제 중앙에 보내서
이제 인질로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호족이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아들 내가 죽일 거야라고 이제 협박용으로 잡아두는 게 이 기인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태조 왕건도 결국은 죽었겠죠. 그래서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훈요 10조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따라 불교 행사를 되게 열심히 하라, 그리고 북진 정책하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죠. 그거는 우리 교과서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어쨌든 수많은 왕자 25명 중에서 왕건이 그래도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해종에게 왕위를 이어주게 됐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해종이 그렇게 건강했던 애가 왕위를 잇고 나서 금방 죽습니다. 급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복 동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복 동생이었던 애가 이제 정종, 3대 정종이 됐는데 또 한 4년 만에 죽어요. 그래서 금방 급사해 버렸고, 그 다음에 이 정종의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던 동생이 이제 왕이 돼서 광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해종 시기에는 왕규의 난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장인이었던 애가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왕위 계승 분쟁이 엄청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막 왕이 급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 이제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가 컸고, 그래서 광종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호족, 그러니까 공신 세력 이런 애들을 이제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한 정책이 바로 노비안건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수업 때도 한번 정리를 했는데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지배층의 변화를 통해서 기본적인 이제 역사의 이제 흐름을 한번 잡을 수 있는데, 고려 초기에는 이 호족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호족들의 권한을 얼마나 누를 수 있느냐가 이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비안건법과 바로 과거제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비안건법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검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검사해서 원래 신분으로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게 노비안건법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노비라고 하는 존재는 삽이나 곡괭이 이런 거 지어주면 이제 경제력에 이제 바탕이 되는 거고, 또 칼자루 지어주면 군사력, 사병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비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호족의 경제력과 그리고 군사력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애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노비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막 노비로 삼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검사에서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게 되면 호족들의 이제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기반을 없앨 수 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노비의 숫자가 수많았던 노비들이 양인으로 풀려나게 되면 세금을 낼 애들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데도 노비안건법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족들을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새롭게 이제 정치를 해줄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된 게 이 광종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랑 같이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은 바로 쌍기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쌍기라고 하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과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황제국을 칭했습니다. 광종 때는. 그래서 칭제 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황제를 칭하고 기원을 세운다. 그러니까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광덕, 준풍 이런 걸 썼는데 엄청나게 이제 황제국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낸 게 칭제 권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정책에 반발했던 공신이랑 호족들을 아주 대거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종 때 이제 엄청나게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대는 뛰어넘고 바로 6대 성종을 보겠습니다. 자, 성종.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도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 역사뿐만이 아니고 중국에도 성종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왕명이 성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체제를 완성시킨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말하는 이 체제라고 하는 건 유교에 입각한 통치 체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성종의 정책을 얘기하려면 최승로의 시무 28초를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시무라고 하는 건 개혁안이란 뜻이고, 그래서 28개 조항을 들어서 이제 정책을 냈는데 성종이 요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개혁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7조의 내용을 보면 왕이 뭐 너무 바쁜데 집집마다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간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거에 바탕이 되는 게 바로 7조의 내용이고, 다음 20조의 내용을 보면 뭐 불교가 어떻고 뭐 유교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뭐 난독증이 있지 않는 이상 딱 읽어보면 불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뭐 통치하고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유교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삼게 되는 게 바로 이 20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치 체제의 정비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아주 좀 힘든 부분이 요 정치사, 특히 정치 제도에 관한 부분인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는 당의 삼성육부제를 수용을 해서 이성육부제로 나타났고, 그러니까 뺏겨오되 그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송나라의 관제, 뭐 삼사라든지 뭐 어사대라든지 중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모방을 했고, 다음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이제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 관서는 중서문화성. 원래 삼성에서는 중서성 문화성이 있는데 고려는 두 개로 합쳤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그다음에 상서성 밑에 육부 행정실무를 담당한 거죠. 2호 예병현공 이렇게 두 개 되면서 이제 정책을 집행을 했고, 다음 중추원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을 했고, 다음 관리의 비리 감찰하는 국정원이나 뭐 감찰 역할 하는 감사원 역할 이런 게 이제 어사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3사라고 하는 건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조선의 3사랑 아주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린 지금 일부러 조선을 같이 묶지 않았습니다. 헷갈릴까봐. 그래서 고려랑 조선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요때 3사는 그냥 재정 회계를 담당하는 아주 단순한 기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게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입니다. 그래서 도병마사는 말 그대로 이제 군사나 국방 문제 이런 거랑 좀 관련 있고, 식목도감은 뭔가 나무를 심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지만 뭔가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중서문화성이랑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 고관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협의하는 일종의 귀족회의체의 전통이 계승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 대간 제도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잘려서 나올까요? 잠시만. 음. 자, 대간 제도를 좀 봐야 됩니다. 대관이 아니고요. 대간 제도입니다.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으로 구성된 형태고요. 대관이랑 강관을 합쳐서 대간 제도라고 하는데 대관은 이제 어사대의 관원, 그러니까 관리 감찰하는 역할이고요. 그 중에서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되게 고관은 아니고 하위 관리인데 얘들을 이제 관관이라고 불렀고 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막강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경이라고 하는데 관리 임명 동의권입니다. 그다음에 간쟁은 국왕의 가실에 대한 직업 및 시정 요구. 그러니까 국왕이 잘하고 못하고 요거에 대한. 그다음에 봉박이라고 해서 왕의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에 대한 비판, 그리고 요거 고쳐달라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게 바로 봉박입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 그러니까 고려에는 이런 언론기관 자체는 없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런 제도, 대간제도라는 걸 통해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방행정제도. 자, 지방행정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도양계라고 하는 게 기본 틀인데 이런 틀이 마련되기 전에 최초로 이제 지방의 기구가 설치된 것은 성종 때 시무 28초를 받아들여서 12목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고 거기에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 뒤로 점차 뭐 여러 현종이나 여러 사람들 거치게 되면서 지방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데 뭐 경기라고 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도 근처 기자거든요. 수도 경자에. 그래서 그걸 다 경기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일반적인 도 행정구역을 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군사행정구역으로 개라고 했는데 이때 개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북쪽 경계, 동쪽 경계 합쳐서 양계, 두 개의 개다라고 해서 양계라고 했고요. 5도 아래 이제 5도 아래 주, 군, 현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자, 일단 도부터 보게 되면 일반 행정구역이라서 그냥 행정관이었던 안찰사를 파견을 하고요. 다음 북계, 동계 같은 경우는 군사행정가를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병마사라고 합니다. 군사지휘관.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했고, 특히 그래서 오도 같은 경우는 군대가 주형군,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민들. 그래서 농사 짓다가 뭐 훈련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고 근데 양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나라를 지켜야 국경을 지켜야 되니까 주진군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주영군이랑은 좀 다른 형태 계속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군대에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거랑 좀, 오도 다시 이어서 좀 보면, 오도 아래 군현 이렇게 있는데, 자, 요 현 같은 경우는 주현과 속현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요 나누는 기준은 바로 지방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려에 한 300개 넘게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모든 현에 다 지방간을 파견하지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만 이제 지방간을 파견을 하고 그 지방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현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된 메인, 그러니까 주가 되는 현은 주현이 되는 거고 나머지 속하는 현이 이제 속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지방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존재를 했는데 요거는 신분상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농민들, 일반적인 평민, 상민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얘들은
신분에 비해서 훨씬 더 천대를 받고 그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런 특수한 행정구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겼냐면 나라에 뭐 큰 죄를 지었다거나 뭐 반역을 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을 특수행정구역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되게 이제 차별하고 천대하고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서 향부곡은 일반적인 농사 지역이라고 보면 되고, 다음 소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제철소, 조선소, 소 뭔가 기술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수공업을 하는 지역을 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군사 제도는 이제 중앙군은 2군 6기, 지방군은 주형군, 주진군으로 나뉜다. 그러니까 오도는 주형군, 양계는 주진군. 이렇게 진이라고 하는 건 군사 방어 시설 뭐 이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 교육제도는 태조 때 개경, 서경에 학교를 설립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성종 때 국자감을 설치했고, 다음 경학박사, 의학박사 이런 거 파견하기도 하고 지방인 향교를 설립했습니다. 다음 관리 등용 제도를 한번 보면, 자, 기본적으로 고려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과거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 치지 않고, 그러니까 과거 아주 힘든 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음서제라고 하죠. 음서제부터 먼저 보면, 음서는 왕족 또는 공신의 후손이나 아니면 5품 이상의 고관의 자손이면 시험 치르지 않고 관료로 등용되는 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내가 만약에 5품 이상의 관료로 한번 올라가요. 그러면 내 자식은 시험 치지 않고 관리로 들어와서 또 공적을 쌓으면 5품 이상 올라가면 또 그 자식도 이제 계속 무시험으로 등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구조가 고려는 외가까지도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외손자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범위가 꽤 넓은데, 그래서 음서로 얼마든지 이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문벌 귀족들의 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음서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과거제를 한번 보면, 자, 과거제는 기본적으로 문가와 작가와 승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무과가 없죠. 그래서 무과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신들을 되게 차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중국, 우리보다 이제 항상 우리가 선진 문물 롤 모델로 삼는 게 바로 아마 중국이겠죠. 근데 당시 송나라에서는 문치주의를 하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고려도 이런 문치주의를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가가 없다는 게 고려 과거제도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 문과는 또 제술과랑 명경과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제술은 지을 제자, 지을 술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서술 논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명경과는 경전에 얼마나 밝으냐, 밝을 명자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얼마나 달달달 외웠느냐,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과에 급제를 해야만 문신 관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과라고 하는 건 법률, 산술, 뭐 의학 등 이제 실용 기술,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화이트 칼라직이 요때는 작관이 되는 겁니다. 하위 관료 기술관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승과 고려에서는 요 스님이 되는 것도 이제 과거를 쳐야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승과라고 하고, 뭐 수업 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교정 그리고 선종 따로 나눠서 이제 승과 시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